대감마님, 그 마차 타시면 아니 되옵니다. 9살 강온이의 세댄 외침에 호위무사들이 험악하게 칼을 뽑으려 했지만 최만복은 마차 문을 열고 나왔어요. 바들바들 떨면서도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아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요. 와패놈들이 마차 밑동을 톱으로 썰고 있었습니다. 대방의 명에 따라 호위무사가 확인하니 정말 나무가 반쯤 썰려 있었습니다. 최만복은 자신의 목숨을 구한 강온을 집으로 데려와 국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만복의 눈에 아이 목에 걸린 반쪽 옥패가 들어왔어요. 혹시나 하고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나머지 반쪽을 꺼내 맞춰보는 순간 딱 들어맞았습니다. 네가 바로 내 잃어버린 딸 연화의 핏줄이란 말이냐? 대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격스러운 상봉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양자 최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20년을 쌓아온 자리가 흔들린다는 공포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진짜 핏줄이 나타난 것이었죠.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강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이었죠. 9살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한 만큼은 최만복의 귀전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마포 나루터 쪽 움막에 누워 계십니다. 깨어나질 못하세요. 최만복의 두 손이 아이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거상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담서연 행수가 재빨리 가마를 돌렸고 호위무사들이 앞장서 길을 열었습니다. 한양 저자거리를 가로지르는 일행의 발걸음은 마치 불이 난 집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급했습니다. 마포 나루터는 한강 물줄기가 굽이치는 곳에 자리했습니다. 짐을 나르는 뱃사공들과 생선 파는 안악들로 북적이던 나루터를 지나 갈대밭 사이길로 접어들자 세상이 달라졌어요. 썩은 볏짚 냄새와 습한 흙 냄새가 뒤섞였고 강바람은 옷깃을 파고들어 살갗을 에었습니다. 강온이 앞장서서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등이 떨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집신이 진흙 속으로 푹푹 꺼졌습니다. 움막이 나타났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은 거적대기로 덧댄 형편이었죠. 문짝이라고 할 것도 없이 낡은 자리 하나가 입구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최만복이 자리를 젖히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어둑한 방 안 누더기 이불 위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가물거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최만복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연화야. 대방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은 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뼈가 드러나 보이는 너무도 가벼운 손이었죠. 한때 한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났던 외동딸의 얼굴은 누렇게 뜬 채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눈꺼풀 위로 핏줄이 시퍼렇게 드러나 있었어요. 애비가 왔다. 내가 왔으니 이제 괜찮을 거다. 최만복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수천 양 거래를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호랑이 같은 상인이 지금은 그저 늙은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내는 그의 모습을 강온이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담서연 행수가 방 안을 살폈습니다. 구석에는 약재를 다리던 질그릇이 있었고 그 옆에 먹다 남은 약재 찌꺼기가 쌓여 있었죠. 행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코앞으로 가져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20년 넘게 백운상단의 약재 거래를 도맡아온 그의 코는 어지간한 의원보다 정확했어요. 갑자기 행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약재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던 그는 최만복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방 어르신, 이리 좀 나오시지요. 두 사람이 움막 밖으로 나오자 담 행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닙니다. 최만복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무슨 소리냐? 바나와 백출이 섞여 있기는 한데 그 사이에 독초가 들어 있습니다. 만타리아라는 풀인데 많이 먹으면 사람을 죽이고 조금씩 먹으면 깊은 잠에 빠뜨리는 독초입니다. 담서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아가씨를 깨어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최만복의 얼굴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게 느껴졌죠. 거상으로 살아오며 수많은 배신과 음모를 겪어왔지만 자기 핏줄을 이토록 잔혹하게 해치려 한 놈이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가마를 준비하라. 연화를 본체로 옮긴다. 최만복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호위무사들이 황급히 움직였고 담행수는 조심스럽게 연화를 들것에 옮겨 실었어요. 강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쥔 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바닥에서 땀이 밴 자국이 어머니의 손등에 젖어들었죠. 한양 백운상단 본체는 남산 자락 아래 자리한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기와지붕이 겹겹이 이어진 사랑채와 안채, 넓은 마당과 창고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하는 안채 가장 따뜻한 방으로 옮겨졌고 최만복은 즉시 한양에서 가장 이름난 의원을 불러들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의원이 연화의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진맥하던 그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했어요. 독이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을 정도는 아니지만 깨어나려면 최소석 다른 정성껏 치료해야 할 듯합니다. 최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쓰겠으니 내 딸을 살려주시오. 그날 밤 백운상단 사랑채에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양자 최태윤이 서재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을 때 최만복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님 들었습니다. 연하 누이가 돌아왔다면서요? 최태윤의 목소리는 억지로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만복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 내 누이가 돌아왔다. 그것도 손자까지 데리고 말이다. 손자라니요? 최태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양자로 들어온 지 20년 그 세월 동안 쌓아온 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죠. 진짜 핏줄이 돌아온다는 것은 곧 자신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원이라는 아이다. 영특하고 마음씨도 곱구나.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하고. 최만복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태윤의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누이도 깨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최만복이 등을 돌렸습니다. 최태윤은 절을 하고 방을 나섰지만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주먹을 불끈 쥔 채 자기 처소로 돌아온 그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진짜 핏줄이 돌아오면 내 자리는 끝이다. 최태윤의 중얼거림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술잔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면서 타는 듯한 열기가 가슴에 퍼졌습니다. 저놈들을 없애야 해. 그래야만 내가 산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백운상단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누군가의 음모가 소리 없이 싹트고 있었어요. 한편 안채에서는 강훈이 어머니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어머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할아버지도 계시고 저도 있잖아요. 연화의 창백한 얼굴은 변함이 없었지만 강호는 어머니의 손가락이 살짝 움찔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희망이었어요. 창밖에서는 가을밤의 바람이 기와 지붕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백운상단의 새벽은 어둠이 채 걷히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마당에서 비지라는 소리, 창고 문을 여는 소리, 하인들이 아침 준비를 하며 오가는 발걸음 소리가 하나둘 섞여 들었어요. 강호는 그 소리들에 눈을 뜨곤 했습니다. 움막에서 살 때는 배고픔에 잠을 설쳤는데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설렘에 일찍 깨어났죠. 처음 며칠은 낯설었습니다. 폭신한 이불은 몸을 감싸는 게 어색했고 따뜻한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밥상 앞에 앉으면 할아버지 최만복이 건너편에서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손자의 그릇에 반찬을 하나둘 덜어주는 그 손길은 떨리고 있었죠. 환갑을 넘긴 거상이 아닌 그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천천히 먹거라. 체하면 안 된다. 최만복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쌀밥의 고소함,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급하게 먹지 않았어요. 양아버지 문도혁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씹어 삼켰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 강호는 담서연 행수를 찾아갔습니다. 행수의 처소는 사랑채 한쪽에 마련된 작은 방이었는데 벽면 가득 장부들이 꽂혀 있었어요. 담 행수는 붓을 들고 장부를 정리하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너라. 강훈이 방으로 들어서자 행수는 옆자리를 툭 두드렸습니다. 아이는 그 옆에 무릎을 꼿꼿이 세우고 앉았어요. 담서연이 빙그레 웃으며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천자문부터 시작해 보자꾸나. 천자문을 펼쳐 보이는 행수의 손끝을 따라 강훈의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한 글자 한 글자가 먹물 냄새와 함께 아이의 머릿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처음에는 글자가 그림처럼 보였지만 담 행수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쳐주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강호는 배우는 속도가 빨랐어요. 한 번 본 글자는 웬만하면 잊지 않았고 행수가 묻는 질문에는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영특하구나. 이렇게 빨리 배우는 아이는 처음이다. 담서연의 칭찬에 강호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지만 아이는 기쁨을 감추려 애썼어요. 글을 배우는 시간이 끝나면 주판을 익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나무알이 딸각딸각 소리를 내며 움직였고 강훈의 손가락은 점점 빨라졌죠. 10개, 20개, 30개의 숫자를 더하고 빼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후가 되면 창고 일을 도왔습니다. 백운상단의 창고는 세 채나 됐는데 그 안에는 전국에서 모은 갖가지 물건들이 쌓여 있었어요. 인삼, 무명, 생강, 종이, 먹, 붓, 옹기, 항아리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강호는 하인들을 따라 짐을 옮기고 정리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힘이 제법 있었고 무엇보다 성실했습니다.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고 시키지 않은 일까지 먼저 찾아서 했죠. 저 아이 참 기특하네요.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호는 모른 척하며 묵묵히 일손을 놀렸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온몸이 뻐근했지만 그 피곤함이 싫지 않았어요.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보탬이 된다는 뿌듯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저녁에는 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연아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지만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강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담 행수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창고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했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강호는 어머니가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 저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할아버지 같은 훌륭한 상인이 될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지만 착각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강호는 어머니의 이불을 바르게 펴주고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에 물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섰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최태윤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강훈이었어요. 양자로 들어와 20년을 쌓아 올린 자리가 하루아침에 흔들린다는 공포는 그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최태윤은 사사건건 강훈을 깎아내리려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사랑채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최만복이 강훈에게 물었어요. 강훈아,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강훈이 차분하게 대답하려는 순간 최태윤이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글이나 몇 자 배웠다고 상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이 없으면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는 법이죠. 식탁 위로 찬 공기가 흘렀습니다. 최만복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훈도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주먹을 쥐고 있었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본이라. 최만복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묵직했어요. 사람의 근본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이다. 강훈이는 내 친손자일 뿐 아니라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하니라. 최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억지로 밥을 떠넘기는 그의 목구멍에서 꿀꺽 소리가 났어요. 강호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죠. 그 믿음이 아이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날 밤 강호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양아버지 문도혁 할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강훈아, 사람이 재산이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게 더 어렵고 귀한 법이란다. 아이는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최만복이 왜 그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지, 왜 담행수를 믿고 의지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강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최태윤처럼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할아버지처럼 사람을 아끼고 신의를 지키는 상인이 되겠다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강호는 쑥쑥 자랐습니다. 키도 훌쩍 컸고 어깨도 넓어졌죠.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처음 백운상단에 왔을 때의 겁먹은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자신감이 묻어나는 또렷한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담서연 행수는 강훈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천자문을 모두 떼었고 사서삼경의 뜻도 대략 알았어요. 주파는 어지간한 행수만큼 빠르게 놀렸고 장부 정리도 제법 능숙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반듯했죠. 하인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늘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크게 될 상이다. 담행수가 최만복에게 말했을 때 대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손자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온이 어머니의 방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연화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이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연화의 입술이 움직였죠.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강온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강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봄바람이 압록강을 건너오던 날, 백운상단 일행은 의주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강훈의 나이 13이었죠. 지난 4년 동안 쑥쑥 자란 아이는 이제 어른들 어깨에 닿을 만큼 훌쩍 커 있었어요. 담서연 행수와 함께한 이번 길은 강훈에게 첫 번째 큰 거래였습니다. 인삼 500근, 은자 3,000냥이 걸린 장사였죠. 의주 객사는 조선과 청나라를 오가는 상인들로 북적였습니다. 말총간을 쓴 청나라 상인들이 오가고 짐꾼들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진 채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공기 중에는 말똥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호는 그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신기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고 담행수의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객사 한쪽에 마련된 방에서 청나라 상인 왕서방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는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일행을 맞았어요.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옷차림은 화려했지만 어딘가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담행수님, 오랜만이요. 이번에도 좋은 물건 준비하셨겠지요? 왕서방의 조선말은 서툴렀지만 알아듣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담서연이 공손히 맞절하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개성 땅에서 난 최상품 인삼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하인들이 가져온 인삼 꾸러미를 풀자 방 안가득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왕서방이 인삼 뿌리를 하나하나 집어들고 살폈어요. 빛깔을 보고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져보며 품질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수십 년 장사를 해온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흠 물건은 좋소. 하지만 왕서방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담행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오랜 거래 경험이 있는 그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였죠. 과연 왕서방이 주저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청나라 쪽 사정이 좋지 않소? 인삼값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단 말이오. 담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왕서방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러니 가격을 다시 조정해야겠소. 원래 약속한 가격에서 2알을 깎아야 할 것 같소. 2알이면 20%였습니다. 은자 3,000냥에서 600냥을 깎는다는 소리였죠. 담행수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어요. 이미 원가 계산을 해놓은 터라 그렇게 깎으면 이문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삼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팔지 못하면 손해였죠. 왕서방님, 그건 너무하십니다. 이미 약속한 가격인데. 담서연이 항의했지만 왕서방은 난처한 표정을 지을 뿐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긴장이 감돌았어요. 담행수는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강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소년에게 쏠렸습니다. 왕서방이 의아한 표정으로 강훈을 바라보았어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들 거래에 끼어드는 것이 이상했지만 담행수는 강훈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죠. 왕서방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청나라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합니다. 강훈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겁먹은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함이 묻어났죠. 왕서방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 그럼. 하지만 저희 인삼은 조선 최고입니다. 품질은 왕서방님도 확인하셨잖아요. 강훈이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아이의 손이 인삼 뿌리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빛에 비쳐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인삼은 개성 땅 깊은 산속에서 7년을 묵은 것입니다. 빛깔도 좋고 향도 진하죠. 청나라 귀족들이 찾는 바로 그 물건입니다. 왕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강훈은 인삼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왕서방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러니 가격을 깎는 대신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 예. 저희가 개성까지 안전하게 운송해드리는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원래는 의주까지만 책임지는 거래였지만 개성까지 직접 배달해드리는 거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담서연이 놀란 눈으로 강훈을 바라보았어요. 의주에서 개성까지는 꽤 먼 거리였고 운송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이할 깎는 것보다는 나았죠. 강훈은 말을 이었습니다. 왕서방님께서는 직접 운송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저희는 약속한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단은 신용을 팔고 왕서방님께서는 편안함을 사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치에 맞았습니다. 왕서방의 얼굴에 감탄이 스쳤어요. 손가락으로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 안에는 숨소리만 들렸죠. 왕서방이 강훈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왕서방은 장사를 하며 수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아이는 처음이었어요. 재미있는 제안이요. 그런데 개성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 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백운상단은 조선 팔도에 거점이 있습니다. 의주에서 개성까지 가는 길에 협력하는 상단들이 있어서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담행수에게 배운 상단의 조직과 거래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왕서방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좋소. 그럼 그렇게 합시다. 왕서방이 손뼉을 쳤습니다. 담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강훈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래는 성사됐고 약속한 가격 그대로 은자 3,000냥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어린 나이에 대단하오. 이름이 뭐요? 왕서방이 물었습니다. 강훈이 공손히 허리를 숙였어요. 유강훈이라고 합니다. 강훈 기억해두겠소. 앞으로 좋은 거래 상대가 될 것 같구먼. 왕서방이 호탕하게 웃으며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거래가 끝난 후 객사를 나서는 길, 담서연이 강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했다, 강훈아.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담행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훈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담행수님께서 늘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장사는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서로 이익이 되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단순히 배운 것을 따라한 게 아니었어요.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배움이었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 소문은 벌써 퍼지고 있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소년이 청나라 상인과의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이야기가 상인들 사이에 돌았어요. 백운상단에 돌아왔을 때 최만복 대방은 손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과연 내 손자다. 될성부른 나무로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움막에 살던 굶주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백운상단의 당당한 일원이자 앞으로 큰 상인이 될 씨앗이었죠. 그날 밤 마당에서 별을 보던 강훈의 귓가에 양아버지 문도혁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라던 그 말, 신용을 지키라던 그 가르침이 이제는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강훈은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양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직하고 의로운 상인이 되겠다고요. 세월은 흘러 강훈의 나이 16이 됐습니다. 소녀는 이제 청년의 문턱에 서 있었어요. 어깨가 넓어졌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눈빛이었죠. 더 이상 어린아이의 순진함은 없었고 대신 세상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백운상단 사람들은 강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 도련님이 아니라 믿음직한 행수로 보였으니까요. 반면 최태윤의 모습은 초라해져 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여전했지만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밤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날이 잦았고 아침이면 눈이 충혈된 채 사랑채에 나타났습니다. 하인들은 수군거렸죠. 양자나리가 요즘 이상하다고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요.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담서연 행수가 창백한 얼굴로 최만복 대방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낡은 장부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방은 담행수의 표정을 보는 순간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무슨 일이냐? 최만복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담서연은 장부를 펼쳐 보였어요. 먹물로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행수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대방 어르신 상단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은자로 5,000냥이 넘습니다. 최만복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5,000냥이면 거금이었어요. 담행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돈이 장리에 쓰였다는 겁니다. 장리.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고리대 금업이었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일이었고 무엇보다 최만복이 평생 혐오해온 짓이었어요. 대방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누가 감히? 태윤 도련님입니다. 담서연의 대답이 떨어지자 최만복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양자로 받아들여 20년을 키운 아들이 자신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었죠. 대방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집어들었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당장 불러오너라. 최만복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담행수가 물러가고 잠시 후 최태윤이 들어왔어요. 그는 여전히 침착한 척했지만 대방의 손에 들린 장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최만복이 장부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장부가 펄럭이며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최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내 이놈, 내 너를 아들로 여겼거늘 어찌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폐륜을 저지르느냐. 최만복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환갑을 넘긴 노인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이 실려 있었어요. 최태윤은 무릎을 꿇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단일에서 항상 뒷전이었고 강훈이가 오고 나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목소리에 앙금이 묻어났습니다. 최태윤의 손이 바닥을 짚고 있었는데 손톱 밑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최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백성을 해칠 이유가 되느냐? 당장 이 집을 나가라. 내 더 이상 너를 아들로 여기지 않겠다. 대방의 판결은 냉혹했습니다. 최태윤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일그러졌고 눈에는 증오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섰지만 복도를 걷는 발걸음에서 분노가 느껴졌죠. 문을 닫는 소리가 쾅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최태윤은 자신의 처소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어요. 잔을 기울일 때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20년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강훈 저놈만 없었어도. 증오가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진짜 핏줄이 나타나는 바람에 모든 것을 잃게 됐다는 생각이 머리를 채웠어요. 최태윤은 결심했습니다. 백운 상단을 무너뜨리기로요.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지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악의가 싹 텄습니다. 며칠 뒤 최태윤은 몰래 경쟁 상단인 명진상단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명진상단 주인 박철수는 오래전부터 백운상단을 시기해온 인물이었어요. 두 사람은 어두운 주막 한 구석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백운상단의 거래처 명단을 드리죠. 그 대신 최태윤의 목소리는 낮고 음험했습니다. 박철수가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촛불에 일렁이며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운상단 안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인들이 황급히 달려갔고 담서현 행수도 뛰어갔습니다. 연하가 누워있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죠. 방 안에서는 강훈이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이연하가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돌았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렸고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강훈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강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깨어나셨어요. 소식을 들은 최만복 대방이 달려왔습니다. 딸의 눈이 떠진 것을 본 순간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죠. 아버지. 연하의 목소리에 최만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저를 이렇게 만든 건 태윤 오라버니였습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담서연의 얼굴이 굳어졌고 강훈의 눈이 커졌어요. 최만복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연하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10년 전 최태윤이 자신을 찾아와 협박했던 일부터요. 만약 집을 나가지 않으면 아버지께 해를 끼치겠다고 했다는 것. 겁에 질린 연하는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집을 나왔다는 것. 그리고 몇 년 뒤 병이 들어 누워있을 때 누군가 의원을 보냈는데 그 약에 독초가 섞여 있었다는 것까지요. 그 의원이 태윤 오라버니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들었어요. 의원과 오라버니가 나누는 대화를.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최만복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아들처럼 키운 사람이 딸을 이토록 잔혹하게 해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담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방 어르신, 즉시 관아에 고발해야 합니다. 최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했습니다. 증거를 모아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대방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담행수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백운상단의 모든 인력이 동원됐어요. 최태윤의 죄를 밝혀낼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날 밤 강호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5년 만에 깨어난 어머니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아들의 손을 꼭 쥔 채 연하가 속삭였습니다. 미안하구나, 강훈아.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강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 겁니다. 소년의 다짐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기와 지붕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백운상단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정의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한양 거리를 뒤덮던 날, 담서현 행수는 혼자 길을 나섰습니다. 회색 두루마기 차림에 갓을 깊이 눌러 쓴 모습은 평범한 양반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백운상단을 지켜온 행수였지만 이번만큼은 무게가 달랐죠. 주군의 딸을 해친 악인을 밝혀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목적지는 남산 자락 아래 허름한 초가였습니다. 담행수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60은 좋게 넘어 보이는 노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등이 굽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누구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담서연이 공손히 허리를 숙였어요. 혹시 10년 전 마포 나루터 근처에서 의원 노릇을 하셨던 분이신지요?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손길이 멈칫했어요. 담행수는 재빨리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보였습니다.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은자의 광택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담행수가 안으로 들어서자 냄새가 코를 찔렀죠. 쓴 약재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약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담서연이 맞은편에 앉아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마포 나루터 움막에 누워있던 여인에게 독초를 섞은 약을 처방한 일 말입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지만 담행수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담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백운상단의 양자날이었습니다. 최태윤이라는 양반이. 노인의 고백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는 10년 전 최태윤에게서 은자 100냥을 받고 독초를 섞은 약을 처방했다고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깊은 잠에 빠뜨리는 독이었다는 것, 양심의 가책에 의원 일을 그만두고 숨어 살았다는 것까지 털어놓았습니다. 담서연은 노인에게 은자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관아에 나가 증언해 주십시오. 그것이 속죄하는 길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두 번째 목적지는 종로 뒷골목이었습니다. 술집과 도박장이 즐비한 곳이었죠. 담행수는
골목 안쪽 허름한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낮부터 술을 마시는 사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행수는 주막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7년 전 남대문 장터에서 일하던 왈패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턱으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두 사내가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어요.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옷은 해져 있었습니다. 담서연이 그들 앞에 앉으며 은자 주머니를 탁 놓았습니다. 7년 전 백운상단 대방님의 가마채를 톱으로 썬 일 기억하십니까? 두 사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 사내가 입을 열었어요. 그게 우리가 한 짓은 맞소만. 누가 시켰습니까? 담행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내들이 주저했지만 은자를 보는 눈빛이 흔들렸어요. 결국 한 사내가 입을 뗐습니다. 최태훈 나리가 시켰소. 은자 50냥을 준다고 해서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고 했소. 그냥 겁만 주라고. 사내의 목소리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담서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는 은자 주머니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관아에 나가 증언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두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을 들던 손이 멈춰 있었어요. 담행수가 백운상단으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최만복 대방과 강온이 사랑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담서연이 들어서자 두 사람의 눈빛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만복의 질문에 담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셋을 확보했습니다. 독초를 처방한 의원과 가마채를 썬 왈패 둘입니다. 대방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강호는 주먹을 쥐었다 폈어요. 증거가 하나둘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행수는 혼자 최태윤의 처소로 향했어요.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처소는 조용했습니다. 최태윤은 며칠 전부터 상단에 나오지 않았죠. 쫓겨날 것을 알고 숨어 지내는 모양이었습니다. 담행수는 창문 틈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술병이 굴러다녔고 옷가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담서연은 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벽장을 열고 이불 밑을 뒤지고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봤죠. 그때였습니다. 책상 뒤편 바닥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손으로 툭툭 두드려 보니 소리가 달랐습니다. 담행수는 조심스럽게 마룻바닥을 드러냈어요. 그 밑에 작은 공간이 있었고 낡은 장부 한 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쳐보는 순간 담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빼돌린 돈의 액수와 날짜, 그리고 장리로 빌려준 사람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최태윤의 손글씨였습니다. 증거는 결정적이었죠. 담행수는 장부를 품에 넣고 급히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최만복 대방은 아직 깨어 있었어요. 촛불 아래에서 장부를 검토하던 그의 얼굴에 담서연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담행수가 비자금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최만복이 장부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대방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게 느껴졌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함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오? 담서연이 물었습니다. 최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하고도 남는다. 내일 당장 관아에 고소장을 넣겠다. 대방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원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년의 눈빛에는 정의를 향한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운상단 일행은 한양 관아로 향했습니다.
최만복 대방이 앞장섰고 담서현과 강온이 뒤를 따랐어요. 그 뒤로 증인들이 줄지어 걸었습니다. 늙은 의원, 2명의 왈패, 그리고 장리에 시달렸던 백성들까지 20명이 넘었죠. 관아 앞에 이르렀을 때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운상단 대방이 고소장을 내는 일은 한양에서 큰 사건이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최만복은 관아 문을 당당히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고소장을 올렸어요. 사또가 고소장을 펼쳐보는 동안 방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양자가 양부와 누이를 해하려 했다는 것이요? 사또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최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모두 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포교들을 불렀어요. 최태윤을 즉시 잡아들이라. 명령이 떨어지자 포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백운상단으로 달려간 포교들은 최태윤을 찾아냈어요. 그는 자신의 처소에 숨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를 포교들이 끌고 나왔죠. 최태윤의 비명이 상단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관아로 끌려온 최태윤은 포승줄에 묶인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최만복을 바라봤어요. 눈빛에는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최태윤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최만복은 그를 외면했어요. 대방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죄인을 보는 눈이었죠. 증인들이 하나둘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늙은 의원의 떨리는 목소리, 왈패들의 고백, 그리고 백성들의 울분이 관아를 채웠어요. 증거는 명백했고 화살은 모두 최태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소년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어머니를 해친 악인이 마침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었죠. 한양 관아는 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백운상단 대방의 양자가 재판을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관아 마당은 물론이고 담장 밖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발돋움을 하고 누군가는 아예 나무에 기어올라 안을 들여다봤죠. 공기는 후텁지근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사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사또는 인자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리했어요. 수십 년간 온갖 사건을 다뤄온 관리의 눈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노쇠로 된 경책을 들어 올렸고 탁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싹 가라앉았어요. 죄인을 끌어내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교들이 움직였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최태윤이 끌려 나왔어요. 한때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으스대던 그였지만 지금은 누더기를 걸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발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그 쇠사슬이 바닥을 끌리며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최태윤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는 처져 있었지만 어깨는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는 최만복 대방이 서 있었고 그 옆으로 담서현 행수와 강온이 함께했습니다. 강온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똑똑히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또가 고소장을 펼쳐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는 동안 최태윤의 등이 더욱 구부러졌어요. 양부의 재산을 빼돌려 장리를 한 죄, 양누이를 협박해 집에서 쫓아낸 죄,
독초를 먹여 잠들게 한 죄, 양부의 목숨을 해하려 한 죄까지 죄목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죄인 최태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 사또의 질문에 최태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어요. 사또가 경책을 내리쳤고 탁 하는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대답하라. 모함입니다. 저 굴러들어온 놈이 재산을 가로채려고 꾸민 일입니다. 최태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비명에 가까운 절규였어요. 그는 고개를 번쩍 들어 최만복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아버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20년을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최만복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방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어요. 최태윤의 애원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또가 손을 들었습니다. 포교 하나가 나와 비자금 장부를 올렸어요. 낡은 장부가 사또의 손에 전달됐고 사또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살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사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 장부가 내 글씨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사또가 장부를 최태윤에게 보여줬습니다. 최태윤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쓴 글씨를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증인을 불러들이라. 사또의 명령에 따라 증인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늙은 의원이었어요. 등이 굽은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10년 전 최태윤에게서 은자 100냥을 받고 독초를 처방했다는 것, 양심의 가책에 의원 일을 그만뒀다는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진실의 무게는 묵직했어요. 다음은 왈패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7년 전 최태윤의 사주를 받아 가마채를 톱으로 썬 일을 고백했어요. 은자 50냥을 받았다는 것,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겁만 주려 했다는 변명까지 쏟아냈습니다. 두 사내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지만 이미 저질러진 죄는 돌이킬 수 없었죠. 마지막으로 장리에 시달렸던 백성들이 줄지어 증언했습니다. 최태윤에게서 돈을 빌렸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것, 갚지 못하면 집과 땅을 빼앗겼다는 것. 한 노파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들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목을 맸다고 최태윤이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없다고요. 노파의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관아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백성들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어요. 최태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화살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죠. 마지막 증인을 드리라. 사또의 말에 관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연아가 들어섰어요. 5년 만에 깨어난 그녀는 여전히 약했지만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얀 치마 저고리 차림이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어요. 창백한 얼굴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아가 증인석에 섰을 때 관아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최태윤은 고개를 들어 연아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또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해자 이연아가 맞는가? 연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명확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대를 해친 자가 누구인지 밝혀라. 연아의 눈이 최태윤을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최태윤의 눈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지만 연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 우리가 가족이라 믿었던 세월이 원통합니다.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또박또박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 최태윤이 자신을 협박해 집을 나가게 했다는 것, 아버지께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 그리고 몇 년 뒤 병이 들었을 때 독초를 먹였다는 것까지 모두 밝혔습니다. 잠들기 직전 오라버니와 의원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라던 그 목소리를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연화의 증언이 끝나자 관아 안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백성들은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최태윤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몸을 떨었죠. 사또가 경책을 3번 내리쳤습니다. 탁, 탁, 탁. 소리가 관아를 가득 채웠어요. 사또의 얼굴은 엄숙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죄인 최태윤. 사또의 고함에 최태윤이 몸을 움찔했습니다. 너는 양부의 은혜를 저버리고 양누이를 해하려 했으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대역죄인이다. 천륜을 어기고 인륜을 저버린 죄 그 무엇으로도 용서할 수 없도다. 사또의 손이 위로 치켜 올라갔다가 힘차게 내려왔습니다. 곤장 100대를 치고 천리박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내라. 평생 고향 땅을 밟지 못하게 하라. 판결이 떨어지자 관아 밖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백성들은 손뼉을 쳤고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포교들이 최태윤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비틀거렸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한때 백운상단의 양자로 호의호식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유배지로 떠나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쇠사슬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그의 뒷모습이 관아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최만복은 그 모습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대방은 이미 등을 돌렸어요. 손에는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고 그 지팡이를 짚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강온이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소년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어요. 연화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고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5년 만에 맞는 햇볕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죠. 관아를 나서는 백운상단 일행을 백성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서 맞았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의를 실현한 이들에게 보내는 존경이었습니다. 강호는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것,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요. 한양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장사꾼들의 외침, 아이들의 웃음소리, 말발굽 소리가 뒤섞였어요. 하지만 백운상단 일행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했죠.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고 한양 거리에는 새로운 소문들이 돌았어요. 하지만 백운상단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번창했죠. 최태윤이라는 독초가 뿌리째 뽑힌 뒤 상단은 더욱 깨끗하고 바르게 운영됐습니다. 담서연 행수의 노련함과 강온의 젊은 패기가 어우러지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어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남산 자락에는 진달래가 만발했고 백운상단 마당에는 매화꽃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졌고 제비들이 처마 밑에서 지저귀며 날아다녔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툇마루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것은 최만복 대방이었어요.
환갑을 훌쩍 넘긴 노인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회색 도포를 단정하게 입은 그는 대나무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앉았죠. 햇볕이 그의 백발을 비추며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이연아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그녀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두 뺨에는 혈색이 살아났습니다. 손에는 진달래 화전을 담은 소반을 들고 있었죠. 분홍빛 화전들이 하얀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툇마루까지 퍼졌어요. 아버지, 화전 붙였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최만복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딸이 건강해진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죠. 고생했구나, 연아야. 대방이 딸의 손을 툭 두드렸습니다. 연아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소반을 내려놓았어요. 화전의 달콤한 향과 들기름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강훈이 마당에서 들어왔습니다. 18이 된 청년은 이제 완전히 어른의 모습이었어요. 훤칠한 키에 단단한 어깨,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까지. 옥색 도포를 입은 그는 젊은 상인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부를 들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거래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죠. 할아버지, 어머니 왔습니다. 강훈이 공손히 인사하며 툇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최만복이 손자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거래는 잘 끝났느냐? 예, 송파 쪽 미국 상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을에 쌀 1000석을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강훈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청년의 눈빛에는 패기가 넘쳤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최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가 이제는 혼자서도 큰 거래를 해낼 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문도혁 할아버지도 나타났습니다. 집신 장수였던 그는 이제 백운상단의 어르신으로 대접받았어요. 등은 여전히 굽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깨끗한 회색 두루마기를 입은 그의 모습은 평온했죠. 강훈이 재빨리 일어나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리 앉으세요. 문도혁이 강훈의 부축을 받으며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 참 좋구만. 담서연 행수도 함께했습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지만 여전히 상단의 살림을 도맡아 꾸려가고 있었어요. 그는 최만복 대방 옆에 앉으며 공손히 절했습니다. 대방이 그의 어깨를 툭 두드렸죠. 말없는 신뢰가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연아가 화전을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접시 위에 놓인 분홍빛 화전은 봄을 담은 듯 예뻤어요. 진달래 꽃잎이 반투명하게 비치고 가장자리는 고소하게 익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화전을 받아들고 한 입씩 베어 물었죠. 입안 가득 달콤함과 고소함이 퍼졌습니다. 맛있구나. 최만복이 화전을 음미하며 말했습니다. 연아가 수줍게 웃었어요. 딸이 직접 부친 화전을 먹는다는 것,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대방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마당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매화꽃잎 몇 개가 바람에 날려 툇마루로 떨어졌어요. 하얀 꽃잎이 나무 바닥 위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강훈이 꽃잎을 집어들어 햇빛에 비춰봤죠. 얇은 꽃잎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강훈아. 최만복이 손자를 불렀습니다. 강훈이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대방의 눈빛에는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평생 수만 금을 만져봤지만 최만복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딸 연화, 손자 강온, 은인 문도혁, 충직한 담서현, 그리고 따스한 햇살과 화전의 향기까지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 밥 한 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구나. 대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상인으로 살며 재물을 쫓아왔지만 진짜 부는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연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문도혁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강호는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청년은 미소 지으며 다짐했어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정직하게 사는 참된 상인이 되겠다고요.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던 양아버지의 가르침도 잊지 않겠다고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상인이 되겠습니다. 강훈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최만복이 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과 젊고 힘찬 손이 포개졌습니다. 세대를 잇는 약속이었죠. 그래, 내가 있으니 백운상단은 100년은 더 갈 것이다. 대방의 말에 담행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훈의 성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그였기에 청년의 가능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툇마루 위로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화전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거래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웃음소리가 마당으로 퍼져나갔고 제비들도 그 웃음에 화답하듯 지저귀며 날아다녔습니다. 햇살은 점점 따스해졌습니다. 봄날의 오후는 느긋하게 흘러갔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지만 동시에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강호는 이 순간을 기억하기로 했어요. 가족과 함께한 이 평화로운 시간,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이 순간을요. 마당 한 구석에서는 매화꽃이 계속 피어났습니다. 하얀 꽃송이들이 가지마다 가득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향기가 퍼졌어요. 꽃은 시들겠지만 또다시 피어날 것이었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았고 삶도 그렇게 이어졌죠. 연하가 남은 화전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가장 예쁜 것을 골라 아버지께 드렸어요. 최만복이 화전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함이 입안에 퍼지는 동안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웃음 때문이었습니다. 문도혁이 강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훈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이 늙은이 마음이 참 흐뭇하구나. 강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할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담행수까지 모두가 자신을 키워준 은인들이었어요. 청년의 가슴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노을빛으로 물들었고 구름은 붉게 타올랐어요. 백운상단의 기와지붕도 노을에 물들어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툇마루에 앉아 있었죠. 아무도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강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9살 때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굶주렸던 아이, 움막에서 살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한 상인이 됐죠. 그 모든 과정이 기적 같았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착한 마음을 쓰면 언젠가는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인과응보, 그 옛말 하나 틀린 것이 없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강훈이처럼 꿋꿋하게 이겨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 백운상단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툇마루의 등불이 하나씩 켜졌고 따뜻한 빛이 마당을 비췄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함께였고 웃음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강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행복을 지키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겠다고요. 백운상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고 그 중심에는 정직과 신의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봄밤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매화향기를 실은 바람이 한양 거리를 넘어 멀리 퍼져나갔어요. 그 바람 속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